그날 우편함에서 꺼낸 종이 한 장 그때만 해도 그 종이가 제 삶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작은 보금자리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죠.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찻집에서 조용한 노후를 꿈꾸던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알 수 없는 서류 한 장이 그의 일상을 뒤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넘겼지만 그 문서에 적힌 내용은 시간이 갈수록 그의 삶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종이 한 장엔 무엇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한 번의 선택이 그의 노후를 바꿔놓은 걸까? 지금부터 그 남자의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호, 올해 69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평생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삶이었죠. 자녀 둘 키우느라 허리띠 졸라맸고 아내는 그 옆에서 늘 묵묵히 살림을 꾸려왔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노년이 왔고 아내마저 먼저 가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뒤 처음 든 감정은 불안이었어요. 외로움보다 먼저 찾아온 게 불안이었습니다. 살던 집은 월세였거든요. 반지하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면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여름엔 습기 때문에 이불이 늘 눅눅했죠. 겨울엔 또 추웠어요. 보일러를 틀어도 냉기가 벽을 타고 올라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그곳에서 몇 달을 버티다가 결국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이번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면 침대 발치가 보이는 그런 방이었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짐을 싸고 풀고 또 싸고 풀고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쓰러지면 어쩌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밤마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손 벌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큰애는 결혼해서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작은애도 생활이 넉넉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명절 때 보면 애들이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차마 집 얘기는 꺼내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 스스로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보금자리 하나는 제 힘으로 마련하고 싶었어요. 손에 쥐고 있는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 아내가 남긴 적금까지 합치니 그 정도였어요. 이걸로 집 한 칸이라도 장만할 수 있을까 싶었죠. 부동산 앱을 내려받아서 이 지역 저 지역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외곽, 충청도 소도시, 심지어 강원도까지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예산 안에 들어오는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너무 낡았거나 위치가 불편한 곳뿐이었죠. 그렇게 몇 달을 허비하는 동안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월세는 매달 빠져나가고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쓰러지겠구나 싶었어요. 그때 한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은 매물이 나왔으니 한번 보러 오라는 거였죠.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번엔 정말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밀려왔거든요.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떠돌던 제게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개업소는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중년의 남자 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분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매물이에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급하게 정리하셔야 하는 분이라서요. 급매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중개사는 서류를 꺼내 보여주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빌라인데요. 위치도 괜찮고 주변에 마트랑 병원도 가까워요. 노후 생활하시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싸게 내놓으신 거예요? 원래 해외로 이민 가시려던 분인데 일정이 갑자기 당겨졌대요. 빨리 정리하고 나가셔야 해서 가격을 확 내리신 거죠.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지금 바로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지금 모시고 가겠습니다. 차를 타고 10여 분을 달렸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니 4층짜리 빌라가 나타났어요. 외관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페인트 칠도 비교적 깨끗했고 현관 앞 화단에는 작은 나무들도 심어져 있었죠. 3층입니다. 올라가시죠.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생각보다 깔끔했거든요. 거실엔 햇빛이 잘 들어왔고 방 2개의 화장실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싱크대며 장판, 벽지까지 최근에 새로 한 것 같았어요. 인테리어 다시 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보시다시피 상태 정말 좋죠? 네, 그러네요. 저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복잡한 대로변도 아니고 차 소리도 별로 들리지 않았죠. 아래층에서는 누군가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나이 지긋한 할머니였어요.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노년층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세요? 대부분 연세 있으신 분들이에요. 조용하게 사시는 분들이라 시끄럽지도 않고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끌리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의심도 들었죠. 이렇게 괜찮은 집이 왜 이렇게 싼 걸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집에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전혀요. 제가 이 동네에서 몇 년째 일하는데 이 집은 정말 깨끗해요. 그냥 주인분이 급하신 거예요. 중개사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곰팡이 자국도 없고 천장에 금도 안 가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틀어보니 물도 잘 나왔고 보일러도 작동이 잘 되는 것 같았죠. 다른 분들도 관심 많으세요. 오늘 오후에도 보러 오신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이런 집을 만날 수 있을까? 지난 몇 달간 수없이 발품을 팔았지만 이만한 집은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반지하와 원룸을 전전하는 삶으로 말이죠.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금 먼저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분들 못 보게 막아드릴 수 있죠.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만 커졌어요. 이 집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단단한 내 집, 더 이상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게 너무 간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중개사는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잔금까지 모두 치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빠져나갔지만 그때만 해도 후회는 없었어요.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더 컸거든요. 입주는 그 다음 주에 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이불, 그릇 몇 개가 전부였어요. 택시 한 대면 충분했죠. 집 열쇠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집이라는 게 이렇게 든든한 거구나 싶었어요. 첫날 밤은 설렜습니다.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군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집주인 눈치 안 봐도 되겠구나. 언제 나가라는 말 들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은 집 정리를 했어요. 장롱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하고 화장실도 구석구석 청소했죠. 작은 화분도 몇 개 사다 놨습니다. 창가에 두니 집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 보였어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제 손으로 꾸며간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동네도 천천히 둘러봤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마트가 있었고 조금 더 가면 동네 병원도 있었습니다. 공원도 가까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 삼아 공원을 한 바퀴 돌았죠. 벤치에 앉아 있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며 가끔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살기 좋아요. 조용하거든요. 그런 짧은 대화들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차분해 보였어요. 시끄럽게 떠들거나 밤늦게 소란 피우는 일도 없었죠. 층간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정도였는데 그것도 신경 쓰일 만큼은 아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애가 찾아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집 괜찮네요. 그래, 마음에 들어? 네. 깨끗하고 좋아요.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큰애는 집 안을 둘러보며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애도 명절 당일에 왔어요. 손주들도 데리고 왔죠. 할아버지, 집 넓어요. 그래, 너희 놀러 자주 와라. 손주들이 방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거실에 밥상을 차리고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죠. 큰애 며느리가 가져온 나물에 작은애가 사온 고기까지 푸짐한 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걱정 마시고요. 그래, 고맙다. 자녀들은 그날 저녁 늦게 돌아갔어요. 집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저는 설거지를 하며 혼자 웃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던가. 내 집에서 자식들과 명절을 보내는 날이요. 월세방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추워졌어요. 보일러를 틀었을 때 방이 따뜻해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반지하에서는 아무리 틀어도 금방 추워졌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이불도 뽀송뽀송했고 창문의 결로도 거의 생기지 않았죠. 저녁이면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골목에 가로등 불이 켜지고 집집마다 하나둘 불이 들어오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 동네에서, 이 집에서 조용히 나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장을 보러 나갈 때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에 채소며 과일을 담으며 생각했죠. 이 집에 가져가서 저녁 해 먹어야지 하고요. 집이 있다는 것,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그때는 정말 실감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불 속에 누우면 평온했어요. 불안하던 마음이 가라앉았고 숨 쉬는 것조차 편해진 것 같았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조용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원하던 노후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평화가 오래 갈 거라 믿었습니다. 입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다녀와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광고 전단지 몇 장 사이에 등기우편 한 통이 끼어 있었죠. 발신인을 보니 구청이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어요.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이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문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베란다 확장 공사가 무허가로 진행되었다는 것, 내력벽 일부를 훼손해 구조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기한 내에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까지요. 복구 예상 비용도 적혀 있었는데 적게는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계단 난간을 붙잡고 겨우 집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문서를 다시 펼쳤죠. 혹시 잘못 온 게 아닐까? 다른 집 앞으로 온 게 아닐까 싶었지만 주소는 분명히 제 집이었어요. 베란다를 다시 봤습니다. 확장된 베란다. 깔끔하게 장판이 깔려 있고 창호도 새 것이었던 바로 그곳이요. 처음 집을 볼 때 인테리어가 깨끗하다고 좋아했던 게 바로 이 베란다 확장 때문이었어요. 그게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일단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더군요. 다시 걸고 또 걸었어요. 한참 만에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집 산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빌라 계약했던. 아, 네. 무슨 일이세요? 구청에서 위반 건축물이라고 통보가 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중개사가 말했어요. 아, 그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 주인분한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인 연락처 좀 주세요. 그게 지금 해외 나가셔서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도 난처하네요. 계약 당시에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목소리가 점점 귀찮다는 투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겠다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막막했습니다. 분양업체 연락처를 찾아봤지만 전화번호는
이미 사용 중지 상태였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나오는 게 없었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집을 볼 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인가? 아니면 속은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구청에 직접 찾아갔어요. 담당 공무원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걸 모르고 샀어요. 이미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소유주가 책임지셔야 해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상 복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은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업무적인 말투였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복구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현장 확인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수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건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기한은 석 달입니다. 그 안에 조치하지 않으시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오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데 금액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적게는 몇백, 많게는 1,000만 원 이상도 나올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 산 집이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 안도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 이 집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서서 베란다를 바라봤어요. 깔끔하다고 좋아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저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은 더욱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복구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요. 손에 남은 돈이라곤 얼마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했죠.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봤지만 나이와 소득 때문에 문턱에서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담보 가치가 낮고 연세도 있으셔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나올 때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 싶었죠. 결국 기한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첫 번째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연금으로 받는 돈에서 이행강제금과 관리비, 공과금을 빼면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았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지만 어떻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식비부터 줄이기 시작했어요. 고기는 아예 입에 대지 않았고 반찬도 가장 싼 것만 샀죠. 김치 한 포기에 라면 몇 개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를 거의 틀지 못했어요. 방 안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었죠. 이불을 2장 덮고 외투까지 입고 잤습니다. 그래도 추웠어요. 새벽에 추위 때문에 깨면 몸을 웅크리고 다시 잠들기를 반복했죠. 낮에도 집안이 너무 추워서 도서관에 가곤 했습니다. 거기라도 가면 난방이 되어 있었거든요. 책을 읽는 척하며 몇 시간씩 앉아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면 냉기가 뼈 속까지 스며들었죠.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처음엔 가벼운 감기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졌죠. 가래가 끓고 숨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진료비가 아까워 미뤘어요.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을 설쳤고 아침이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큰애한테 전화가 왔을 때였어요. 아버지, 명절 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니다, 괜찮아. 나는 집에서 편하게 있을게. 그래도 혼자 계시면 쓸쓸하잖아요. 아니야, 정말 괜찮단다. 사실은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제 모습을 보면 놀랄 게 뻔했거든요. 살이 많이 빠졌고 얼굴색도 안 좋았으니까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절날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창밖을 보니 다른 집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웃음소리도 들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국물을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갈 때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결국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청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까지 현장에 도착해야 했죠. 상가 계단과 복도를 쓸고 닦는 일이었어요. 2시간 반 정도 일하면 일당을 받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버텼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차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죠. 기침도 심해져서 일하다가 멈춰 서서 한참씩 기침을 해야 했어요. 괜찮으세요? 같이 일하는 분이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말했죠. 건강부터 챙기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땀은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이게 제 얼굴인가 싶었습니다. 다시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2번째였어요. 금액은 그대로였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밤이면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저 내 집 한 칸 갖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답은 없었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혼자 묻고 혼자 답하는 시간만 길어졌습니다. 노후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저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집을 팔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집만 정리하면 최소한 이행강제금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남는 돈으로 작은 월세라도 얻어서 조용히 살면 되겠다 싶었죠. 처음 갔던 중개업소는 아니었어요. 그쪽은 연락도 안 됐고 찾아가 봐도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다른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집 좀 내놓고 싶은데요. 어디 집이세요? 주소를 말하자 중개인이 컴퓨터로 뭔가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여기 위반 건축물로 나와 있는데요. 네, 그게
제가 산 뒤에 알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게 좀 까다로운데요. 일단 매물로는 올려드릴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팔기 쉽지 않을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일단 매물로 내놨습니다. 가격은 제가 샀던 가격보다 조금 낮게 책정했죠. 그래도 팔리기만 한다면 다행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이 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가끔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문의 들어온 거 없나요? 아직 없으세요?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좀. 그럼 가격을 더 낮추면 어떨까요? 글쎄요. 가격 문제가 아니라 건축물 자체가 문제거든요. 결국 가격을 더 내렸습니다. 처음 샀던 가격보다 훨씬 싸게 내놨어요. 그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두 팀 정도 보러 왔다는 말을 들었지만 다들 한번 보고는 돌아갔다고 했죠. 왜 안 사는 거래요? 위반 건축물이라는 거 확인하고는 다들 꺼리시더라고요. 나중에 본인들이 또 이행강제금 내야 하니까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라도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행강제금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어요. 그 사이 중개업소를 몇 군데 더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도 대답은 비슷했죠. 이거 원상 복구 안 하시면 팔기 힘들어요. 복구할 돈이 없어서 파는 건데요. 그게 문제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악순환이었습니다. 복구할 돈이 없어서 팔려는데 복구를 안 하면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 사이에 끼어서 꼼짝없이 묶여 있었어요. 가격을 계속 낮췄습니다. 제가 샀던 가격에서 반 토막이 났죠. 그 정도면 누군가 사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부동산에서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의조차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집은 팔리지 않고 돈은 계속 나가고 몸은 더 안 좋아지고 어디 하나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밤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집인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이 왜 이렇게 무겁기만 한가? 어느 날은 베란다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확장된 베란다. 이것만 없었다면, 이것만 애초에 불법이 아니었다면. 하지만 소용없는 생각이었죠.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동네를 걷다가 이웃 어르신과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건네던 분이었죠. 요즘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짧게 대답하고 지나쳤어요. 그 어르신도 이 건물에 사는데 혹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건 아닐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괜히 물어봤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더 곤란할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방이었어요. 가구라고는 낡은 장롱 하나, 밥상 하나뿐이었죠. 처음 입주했을 때 놨던 화분들도 다 말라 죽었습니다. 물줄 여력도 마음도 없었거든요. 이 집 때문에 제 삶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내 집을 갖겠다는 꿈 하나 때문에, 노후를 편히 보내겠다는 소박한 바람 하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 꿈이 잘못된 건 아니었을 텐데 과정이 잘못됐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조급했던 걸까요? 혼자 버티는 노후의 벽이 얼마나 높고 단단한지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 앞에 서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제 모습만 지켜볼 뿐이었죠. 집은 여전히 팔리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그 집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침이 너무 심해서 잠을 깰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평생 남한테 손 벌려본 적 없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청해야 하는 처지가 됐으니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사회복지팀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왔습니다. 그날부터 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샀는데 위반 건축물이었다는 것,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온다는 것, 집은 팔리지 않는다는 것.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일단 긴급복지 지원 신청을 해보시죠. 그리고 법률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률 상담요? 네, 무료 법률 상담 제도가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데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서류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긴급복지 지원 결과가 나왔어요. 조건이 맞아서 몇 달간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도 찾아갔어요.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고지가 전혀 없었네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중개업자나 전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다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승소한다 해도 실제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최소한의 복구만 하셔서 이행강제금이 더 이상 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를 복구하기는 어려우니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는 거죠.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구청과 협의해서 최소 복구 범위를 정하는 것, 그리고 분할 납부를 요청하는 것.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건 막을 수 있었죠. 노인복지관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영양실조 직전이었고 폐렴 초기 증세도 있었죠. 복지관 간호사가 말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당장 병원 가셔야 해요. 돈이 없어서. 의료비 지원 신청하세요. 조건 되시면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간호사는 친절하게 신청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으라고 했죠.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먹어야 한다면서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복지관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국에 반찬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죠. 밥을 먹으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가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 즈음 큰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아, 그냥 괜찮아.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연락 왔던데요.
아버지 상황 알았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지 신청할 때 보호자 연락처를 적었었거든요. 큰애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 무슨 말씀을? 제가 지금 내려갈게요. 며칠 후 큰애가 왔습니다. 작은애도 함께 왔어요. 제 얼굴을 본 아이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하다. 그날 저녁 아이들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을 사게 된 경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까지 전부 말했어요. 큰애가 말했습니다. 일단 복구부터 하셔야 해요. 저희가 도와드릴까? 너희도 형편이 어려운데. 괜찮아요. 조금씩 모아서라도 할게요. 자녀들은 각자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복구업체를 알아봤어요. 전체 복구는 어려우니 최소한만 하기로 했죠. 베란다 확장 부분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만 원상 복구하고 구조 변경 부분도 필수적인 것만 손보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큰 공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행강제금이 더 나오지 않을 정도는 됐습니다. 구청에 확인받고 시정 완료 처리를 받았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집은 여전히 팔기 어려웠고 이미 낸 이행강제금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 이행강제금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복구한 베란다를 바라봤죠. 예전처럼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짓누르는 짐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최소한의 회복이었어요.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겨우 한 발짝 올라선 느낌이었죠. 복구를 마친 뒤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애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정리? 네. 계속 여기 계시면 관리비도 나가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작은 월세 하나 알아봤어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이사를 한다는 게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미 알아봤다고 하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집은 어떻게 하고? 일단 매물로 계속 내놓고요. 팔리면 팔리는 대로, 안 팔리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본 곳은 2층 작은 원룸이었어요.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구조였죠. 넓지는 않았지만 깨끗했고 관리비도 저렴했습니다. 첫 달 월세와 보증금은 아이들이 보태줬어요. 저희가 매달 조금씩 보탤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고맙다. 빌라 문을 잠그고 나올 때 한번 돌아봤습니다. 1년 반을 살았던 집이었죠. 꿈을 안고 들어갔다가 악몽을 겪고 나온 곳이었어요. 새 월세방은 괜찮았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고 보일러도 잘 돌아갔어요. 무엇보다 이행강제금 걱정에서 벗어났다는 게 가장 컸죠. 빌라는 아직 팔리지 않았지만 거기 매달려 있지 않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부터 동네 슈퍼에서 새벽 일을 시작했어요. 물건 정리하는 일인데 몇 시간만 일하면 됐습니다.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복지 지원과 연금, 그리고 자녀들이 보태주는 돈을 합치면 살아갈 수 있었어요. 복지관에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무료 급식을 받았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았죠. 몸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기침도 많이 줄었고 얼굴에 혈색도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즘은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와 커피를 한 잔 끓여 마셔요. 창가에 앉아 해가 뜨는 걸 봅니다. 예전엔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불안하고 초조해서 가만히 앉아 있질 못했으니까요. 지난 시간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덜 조급했더라면 어땠을까? 건축물 대장을 확인했더라면, 급매 이유를 제대로 따져봤더라면, 전문가 상담을 받았더라면, 후회되는 부분이 많아요.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 한 분은 계약 직전에 건축물 대장 확인하고 위반 건축물인 걸 알아서 취소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랬어야 했는데 몰랐습니다. 혼자 있을 때 생각해요.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노후가 불안해서 급하게 집을 사다가 이런 일을 겪는 사람 말이에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건축물 대장 반드시 확인하기, 위반 건축물 표시 여부 체크, 급매는 이유를 꼭 다시 확인, 분양이나 중개 설명만 믿지 말기, 작은 규모라도 전문가 상담 필수. 이 5가지만 챙겨도 제 같은 일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은 한 달에 한 번쯤 찾아와요. 손주들도 데리고 오죠. 좁은 방이지만 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지난번에 큰애가 물었어요. 아버지 후회되세요? 후회되지. 하지만 배운 건 있다.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 혼자 버티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새벽 일을 나가기 전 거울을 봅니다.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표정이 나아 보입니다. 그때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오늘도 일을 하고 돌아와서 밥을 먹고 조금 쉬다가 잠들 겁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죠. 작은 월세방이지만 여기는 제게 짐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곳이에요. 조용히, 천천히 하루하루를요. 이 남자의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담도 극적인 반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만큼의 무게를 견디며 매일을 버텨낸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순간, 그리고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선택 속에서 그는 다시 하루를 살아갈 작은 힘을 찾아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는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